자, 여러분들 주식, 비트코인, 미국 주식, 그리고 아파트 최근 한 1, 2년 동안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유일하게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자산이 있거든요. 모두가 이미 가격이 올라가지고 저걸 해야 돼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026년, 27년 앞으로 불장이 올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에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연도를 쓴 이유는 연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자, 2024년. 자, 2024년에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자산이 지금 올라간다, 아파트가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런 것만 보시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산이 올라가는 거에 가장 밀접한 영향이 뭐냐면 이 금리랑 유동성이에요. 자, 금리랑 유동성이 뭐냐면은, 자, 금리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기준금리가 몇, 또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런 게 금리,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저축했을 때 나오는 돈들을 금리라고 보고요. 유동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이 많이 풀리는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됐어요. 그 전에 23년도부터 사실 그 전에 시장을 얘기했는데 23년 이럴 때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서 멈췄던 시기, 22년은 금리 급등기 막 이렇게 금리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거 자르고 짧게 얘기하면 금리가 인하가 시작된 시기예요, 시작. 자, 그래서 미국,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3.5에서 2.5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2025년 10월 현 시점에서. 자, 오늘도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2.5%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그 추후 전망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쵸? 24년 말 25년 초 이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엄 사태가 있었죠. 계엄 사태. 계엄이 실제로 막 벌어진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 24년 시장은 어땠냐면은 고금리를 찍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대감. 자, 여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황은 요런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별로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자, 아파트.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 서초, 송파를 이쪽 라인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스멀스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갔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폭등은 안 나왔어요. 24년은.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 상승 중. 초입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국장 24년도 상반기에는 장이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장이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계엄 사태 12월 초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을 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힘들었다. 상반기는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는 어려웠다고 보시면 돼요, 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자, 이때 24년도에 24년 말 25년 초에 무슨 말이 돌았냐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국장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고, 자, 미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는 저금리예요, 정책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돈을 많이 벌길 원해요. 미국한테 다 투자해라 이런 느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어때요? 비트코인도 좋아졌어요. 24년 말 25년 초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좋아졌고. 근데 국장만 안 가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뭘 투자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투자할 거는 조금 이따 공개를 하고, 그럼 이때는 뭘 투자하려면 당연히 국장을 투자를 해야죠. 왜냐하면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갔는데 얘만 안 올랐네? 그럼 얘는 문제가 있나? 아니죠.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인데. 하지만 이 정치의 불안정이 해소가 됐잖아요, 2025년에는. 자, 25년도는, 24년에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자, 25년 흐름 볼게요. 자, 국장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코스피는 너무 저평가됐다, 가격이 더 나와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코로나를 넘는 최고 상승이 나왔으며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국장은 매우 폭등을 하고 있고, 국장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고 있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가요? 탈출한 사람이 지능순이 맞죠. 지능이 낮은 거죠. 한마디로 2025년은 국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장은 원래 좋아요. 원래 미장은 조정 흐름이 적어요. 국장은 변동이 심하지만 미장은 변동이 좀 적거든요. 계속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한 추세고, 그래서 미장은 어느 정도 꾸준히 좋았지만 사실 오름폭은 국장이 더 커요. 이건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 코스피나 이런 게 훨씬 오름폭이 큽니다, 지금 봤을 때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됐지만 거의 2억 가까이 찍었죠, 얘도. 왜냐면 트럼프가 이거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4년, 25년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갔고요. 자,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아파트는 여러 정책들이 마구 발행이 돼요. 크게 두 개를 얘기해 볼게요. 자, 627 대책.
10, 15 대책. 자, 10, 15면은 바로 한 1, 2주 전이에요. 6.27 대책은 뭐냐면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이제 2, 3월에 토호제를 풀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난 급등세가 나옵니다. 엄청 급등을 했어요. 막 20%, 30%씩 올라갔어요. 매매가에 대비. 그래서 가격 급등이 나오니까 6.27 대책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이제 묶어버립니다. 토호제로. 그래서 실거래할 사람만 사. 너 이거 사면 입주해야 돼? 아니면 허가 안 내줘. 그럼 너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됐어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지되거나 살짝 우상향하는 정도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자,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한하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자, 마포구, 그 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여의도, 이런 영등포겠죠. 아니면 흑석동 이런 데들이 가격이 우리는 강동구도 있어요. 안 썼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눌리니까 얘들로 수요가 다 간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얘네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10월 15일에 그냥 서울 전체랑 경기도 일부를 토호제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 토호제를 하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를 해가지고 대출 한도도 주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네가 실거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까지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집 살 사람 아니면 사지 마가 돼요. 지금 이게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미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많이 먹었다. 근데 안 오른 데도 있어요. 자, 이 토호제는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묶은 경향이 많은데 이때는요 미리 오를 것까지 묶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지금 얼음이 됐어요. 얼음. 토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음. 그냥 멈춘 거예요. 얼음. 근데 얼음인데 조금 녹는 애들은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호제를 묶으면 가격이 폭등이 나오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토호제랑 아무 상관없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이 사는 데는 폭등까지는 모르겠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초고가 시장,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같은 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는 거예요. 최소한. 또는 이제 토호제예요. 자, 토호제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급해. 내가 정말 상속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이걸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돼 있어요. 그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중과를 양도세를 조금 더 줄이려면 좀 더 팔아야 돼요. 이런 어떤 흐름이 있으면 이 토호제가 있을 때 급매가 나올 수 있어요. 급매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만 이게 강남이나 이런 데서 나오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약간 중급지나 얘들은 아니고 얘들보다 조금 덜 오른 곳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다시 상승폭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 다만 아파트는 이제 거래하기 힘들어졌어요. 투자 상품이 낮아진 거죠. 왜냐면은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말은 내 실투자 현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좀 없어졌다. 좀 줄어들었다. 이때보다는. 그러니까 얘도 어떤 느낌이에요? 상승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살짝 둔화된 느낌? 둔화. 지금 둔화가 일어났고요. 나중에 다시 전세가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풀리거나 저금리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둔화됐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둔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급매가 나오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든 요 정도 수준이 됐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지금은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25년도에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건물 시장은 어떻게 됐냐? 자, 건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가 총 3개예요. 여러분들 3가지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공실 리스크, 외국인, 숙박. 자, 요 3개가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실 리스크는 뭐냐면은 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실이 나요. 특히 강남에는 오피스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신축 공급이 됐어요. 왜냐면은 2020년 한 22년 정도까지는 강남에 신축해서 통임되면 맞추면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보고 다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신축해가지고 하면 돈이 돼. 그러니까 공급이 확 늘어났는데 그만큼 들어올 수요가 적은 거죠. 물론 강남의 대로변 건물들은, A급 건물들은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량한 임차인들, 우량한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그거보다 영세한 기업들은 아직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증가가 된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은 외국인이 있어요. 자, 외국인은 뭐냐면 자,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수만 한번 가보세요. 성수의 외국인이 거의 70%예요. 외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소비해주고 막 팝업 있으면 가주고. 이분들은 여행객들의 특징 어때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어때요? 내 여행 갔는데 난 돈을 안 쓸 거야.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 예산을 가져가면 나 이거 써야지. 조금 더 소비가 쉬워져요. 내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달라요. 내가 만약에 미국 여행을 가도 생활권에서 물가를 소비하는 사람과 관광지의 물가는 좀 다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막 쓴다는 거죠. 조금 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몰리는 곳은 건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게 대표적인 얘가 성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연무장길이라고 있는데 이 길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3억 5천 얘기를 해요. 한 10년 전에는 여기가 거의 평당 3,500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 한 10년 동안. 근데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최근 2, 3년 안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거의 평당 1억 2억 가던 게 3억 5천까지 뛰었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됐고 대기업들도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숙박. 자, 숙박은 뭐냐면 에어비앤비, 모텔, 호스텔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을 받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그 외적인 어떤 사업의 흐름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25년까지의 흐름이 이래요. 자, 2부에서는 그러면 26년에 뭐가 유망하고 핫한지, 뭐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6년 이후에 대한 얘기예요. 뭐 27년이 될 수도 있고 28년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어떻게 됐다고 했잖아요. 자, 26년, 27년, 28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금리. 자, 금리의 방향,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죠. 자, 유동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멈췄다 증가했다 멈췄다 증가, 이런 느낌이면, 자,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금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금리는 추세예요. 금리는 추세다. 여러분들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금리는 추세다. 금리는 추세다. 자, 금리가 추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는 한 번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려가봤자 한 번 정도밖에 안 내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금리가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금리는요, 옛날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2020년, 자, 이때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엄청 내렸어요. 근데 이 전에도 사실 조금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확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21년 8월까지 이제 유지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다. 자, 21년 8월부터 해서 2023년 거의 뭐 1월, 2월까지. 자, 2021년 8월 이후에 이때까지는 뭐냐면 금리가 상승했어요. 자, 이때는 무슨 기조예요? 금리 상승 기조. 저금리 유지 기조,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는 금리 상승 추세. 자, 23년 1월, 2월부터 2024년 9월, 10월까지는 무슨 일이에요? 고금리 유지. 자, 그리고 제가 2024년 9월, 10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한국 기준금리 인하 나왔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뭐예요? 금리 인하 추세. 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최근에 기준금리 동결 뭐 두세 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계속 동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금리는 천천히더라도 떨어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 자, 사건이 벌어지면 그럴 수는 있지만 엄청난 뭐 코로나 같은 어떤 이벤트가 없는 이상 얘는 내려가는 걸 유지되거나 내려가거나 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1%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확 내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갔어요. 거래량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확 늘어났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KB 실거래가 가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막 팍팍 떨어지는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3.5에서 2.5가 되는데 1년이 안 걸렸다면 2.5에서 1.5가 되는 데는 똑같이 1% 떨어지는 거죠. 1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하락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어요. 금리 인하 폭이 예를 들면 뭐 맨날 떨어뜨렸다면 2개월에 한 번씩 떨어뜨렸다면 이제는 뭐 6개월에 한 번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좀 느릿느릿 떨어질 수 있어요. 느릿느릿하게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이거는 글로벌한 추세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추세인데, 일단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금리를 분석해 봤을 때 보통, 이건 제가 하락에 대한 얘기는 다시 봐야겠지만, 제가 이때 예측했던 게 있어요. 기준금리는 2024년 7월이나 8월에 인하를 할 거다. 제가 예측을 했는데 한두 달 좀 틀렸죠. 제가 이때 당시 예측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준금리를 30년치를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0년치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금리는 보통 400일에서 500일 정도의 추세는 유지를 하더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800일도 있고 어떨 때는 200일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400일에서 500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후의 시기가 요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건 한 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24년 9월 10월부터 한 500일이면은 한 26년 초? 26년 한 2, 3월 정도까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한 번, 두 번 더 떨어지거나 유지되거나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4, 5개월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또는 유지되거나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지금 매우. 이거는 30년치 데이터예요. 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들어가가지고 30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특징이.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금리의 방향, 추세,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 400일, 500일 정도 지날 때까지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26년 2, 3월 정도까지는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이후에는 또 방향을 봐야 돼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지금 동결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도 풀릴 수 있고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는 추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더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자, 고금리 시기에는 어때요? 모두 다 은행으로 달려가요. 예금을 해야 되거든요. 고금리 6% 7% 준대, 5% 준대. 저도 제가 나중에 통장 공개해드리겠지만 저도 몇십억 예금을 했어요. 우체국에는 또 예금 자보가 무한이어서 특판금리로 해서 되게 금리도 높게 해가지고 저도 돈을 많이 묶어놨거든요. 그때 당시에 2023년 이럴 때 완전 초고금리 때. 지금은 또 안 그렇게 해요. 지금은 오히려 저도 막 건물 투자하고 있는데 현금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현금만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많이 오른 거를 함부로 사기는 또 위험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할 때 수익이 많이 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안전성과 수익성을 생각할게요. 자,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상대적 저평가를 골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적 저평가를 골라야 된다. 상대적으로 얘가 덜 올랐어. 이걸 골라야 돼요. 제가 아까 아파트 얘기 드리면서 강남, 서초, 송파 영상 올랐는데 누르니까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친구들이 올라갔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상대적 저평가가 어디인가. 얘가 이만큼 올랐는데 2등이 이만큼이야. 그럼 얘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얘 한 요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요새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져도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있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고금리 추세거나 굉장히 불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금리의 방향은 하락 중이다. 특히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따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선생님은 어떻죠? 금리를 내리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의 임기? 미국 대통령은 4년이죠.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 3년 정도는 더 남았어요. 그분은 고금리가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게 금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6년, 27년, 28년 계속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할 거고요. 이 시기에는 금리가 최소한 올라가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 틱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떨어지거나 유지되거나인데, 자, 그럼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아까 얘기한 것들, 자, 아파트 심지어 토호제 묶였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의 2억까지 찍었죠.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을 때 거의 3, 4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022년에 찾아보시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때 대비 거의 5배 오른 겁니다. 자, 국장 지금 날아가고 있죠. 코스피 지금 신고가입니다. 미장은 뭐 맨날 신고가예요. 예, 미장은 신고가를 자주 찍어요. 왜냐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많이 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미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 덜 오른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그냥 제가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장이 올랐는데 국장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어요. 자,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인데 대부분 반도체 호황이 어느 정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코스닥은 덜 올랐어요. 덜 오름. 자, 그럼 보통 덜 오르면 어떤 욕을 먹냐면, 아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수. 2025년 2월 3월에 커뮤니티에서 떠돌았던 말들이에요. 그리고 서울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 내리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덜 올랐어요. 코스피보다. 그리고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코스닥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덜 오른 코스닥을 투자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코스피 중에서도 덜 오른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애들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삼성전자가 10만원이 20만원 되는 것보다 삼성전자는 10만원인데 아직 안 올랐는데 얘도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면 얘는 10만원까지의 상승까지는 못 가겠지만 절반이나 8분 응선까지는 올라간다니까. 2등주를 찾으면은. 이게 훨씬 더 여러분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덜 오르거나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얘네들은 올라가면 여러분은 또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더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코스피 중에 좀 덜 오른 애들을 공략하는 게 나아요. 일단은 이거는 수익률의 관점입니다. 자, 일단 주식은 이렇고요. 자, 부동산은 이것도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저는 사실은 토호제가 지정 안 된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전 서울에 붙어있는데 구리라든가 아니면 뭐 고양이 덕은지구라든가 이렇게 막 붙어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뭐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엄청 많이 오를까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들보다 상대적으로 상급지나 비슷한 애들이 막 가격이 엄청 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예 안 오른다는 모르겠어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약간 미지수다. 그래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안 올랐던 애들이 어느 정도 튀어 오르긴 할 텐데 폭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올라가면 또 토호제를 지정하면 내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말고는 지방 아파트라든가 토호제가 지정이 안 된 아파트들, 요런 투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 제가 잘 아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이쪽에 투자를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건물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건물은 지금 특정 시장에만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숙박형 건물, 그 다음에 성수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가는 곳들은 가격이 꽤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들 돈 쓰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너무 많이 올라간 데 대비 그 근처 애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공실 리스크 때문에. 근데 얘네들 중에서 공실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고 외국인들 좀 갈 수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는 지역은 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남에 지금 신축 공급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임차가 많이 맞춰지고 경기가 돌아오면 전 얘네들도 가격을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건물 중에서도 좀 덜 오른 곳을 공략하는 게 낫다. 근데 건물은 잘못 사면 큰일 나요. 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거 잘못 샀다가 10년, 20년 동안 매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만큼 올랐는데 2등주, 3등 지역이 상승이 적어. 이런 데를 노리라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특히 건물은 3등주보다 2등주가 나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강남 같은 경우는요, 압구정 로데오 쪽, 청담이죠. 압구정동은 거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청담, 신사, 이런 성수동도 있겠죠. 이런 데들은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노년, 역삼, 여기는 지금 오히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장 대비 떨어졌지만 작년 말하고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얘는 지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압구정 로데오 이런 데는 엄청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그럼 압구정 로데오는 평당 5억인데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평당 1억.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5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당 2억 5천 3억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대적 저평가를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상대적 저평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2등을 사야죠. 1등이 어느 정도 올라간 데는. 상대적 저평가를 찾아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를 해드리면 국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아직 덜 오른 애들을 공략을 하시고요. 섹터나 이런 테마를 보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가 이미 많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 섹터는 어딜까를 생각해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를 노리셔야 돼요. 지수 대비 덜 오른 것들. 자, 건물 같은 경우도 2등 지역, 지방 아파트, 이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건물은 뭐 성수동 같은 데를 얘기를 했고요. 성수, 성담.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아파트,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얘네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얘네는 고점이야.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5년 10월 20점에 얘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가 자금이 적고 이러면 저는 조금 더 상대적 저평가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얘네들이 투자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금대가 좀 있으신 분들. 자, 애초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면 20억으로도 엄청 쉽진 않아요. 좀 많이 필요하면 40억, 30억씩 필요하고 50억, 60억 필요하거든요. 자금대가 있으신 분들은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돈이 적으면 상대적 저평가가 사실 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적은 자금을 튀겨야지 내 눈덩이 커지니까. 자, 눈덩이 커지면 잃지 않는 거에 주력을 해야 돼요. 조금 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걸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자금대가 크신 분들은. 오히려 성수동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수동이 평당 거의 3억에서 3억 5천이고 호가는 거의 4억씩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4억 5억 될 수도 있어요. 지금 3억 3억 5천인 게. 자, 그럼 얘가 4억 5천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 투자하신 분은 50% 먹는 거고 이때 투자하신 분은 30% 먹는 거예요. 자,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의 20% 30%, 진짜 공격적으로 하면 10%로 투자를 하거든요. 취득세 이런 건 별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0%만 넣었어. 그러면 취득세까지는 거의 한 25% 26% 되는데 50% 먹으면 2배 먹는 거예요. 내 투자 원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당 3억 5천이 됐으면 애초에 이제 한 30평만 사도 100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20%만 넣는다 해도 2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건 자금대가 좀 있는 투자예요. 완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알려드리는 게 소액이죠. 상대적으로. 꼴싸게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전을 지향하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재산이 적더라도 난 안전을 지향해. 난 정말 잃지 않았어. 그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면 하방이 그래도 좀 단단해요. 얘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저런 친구들보다는. 왜냐면 코스닥이나 이렇게 이등주로 올라온 애들 무너질 때 확 무너지거든요. 얘는 아예 안 올랐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적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전을 지향하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애들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지금은 안 좋아요. 내가 예금리를 넣어도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원래 예전에 고금리 때는 거의 5% 6% 준다 그랬었어요. 지금 2%. 그러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지금 마구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2% 3% 막 주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를 이번 영상에서 꼭 보시면서 너무 고가에서 막 아무거나 따라잡지 마시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사람들이 투자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사람들은 투자로 왜 망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투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직장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살아갑니다. 물론 소수의 분들이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투자에 언제부터 관심 가졌는지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관심 가졌는지 거의 알고 있어요. 투자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투자에 관심이 왜 생기냐면 이유는 매우 심플하다. 자, 투자에 관심이 극강이 되는 이때가 있고요. 약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투자에 관심은 언제 강해지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스레드나 아니면은 네이버 아니면은 뭐 어디를 돌아다니셔서 보셔도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얘기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왜 이 얘기가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SK 하이닉스 한번 가격을 보세요. 엄청 많이 올랐죠. 자, 삼성전자 어떻죠? 거의 5만원다 지금 10만원 됐잖아요?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올라서 관심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올라서 관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누군가 돈을 벌었다. 자,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럼 유튜브를 틀거나 아니 뭐 스레드나 인스타 광고에 아직도 뭐 국내 주식 안 해? 하면서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발이 넓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 주위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 룰루랄라 다니고 있었어. 직장 A에 룰루랄라 다니고 있었는데 나랑 같이 일하던 동기 또는 어떤 과장님이 하이닉스로 한 10억을 벌었다, 5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어때요? 나 현타가 와요. 나는 얘랑 같이 직장에 다녔는데 이 사람은 투자해가지고 지금 연봉에 거의 뭐 10배, 20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치를 돈을 벌었대.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현타가 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나는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 되게 좌절감도 들고요. 나는 뭐 했지? 막 자책도 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 또는 유튜브에서 어떤 그냥 뭐 나보다 어린애 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랑 나이대도 비슷한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아직도 이거 안 하냐 막 얘기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벌었대. 그러면 관심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타, 불안.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나만 돈을 못 벌겠구나. 그리고 욕심. 아, 나도 빨리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욕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투자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면 또는 유튜브에 누군가 또는 인스타에 누군가를 굉장히 부러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빠져드는데 이때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돈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요. 돈 벌었다 소문 나요. 이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면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자,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자, SK는 10% 올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해요. 2배, 3배 또는 막 신용까지 레버리지까지 썼는데 자기 뭐 투자금의 거의 뭐 5배, 10배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돈이 훨씬 더 점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날 때쯤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이때 뒷받침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이 소문도 듣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뉴스. SK 하이닉스 뭐 몇 배 올라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뉴스를 내요. 왜냐면 뉴스는 결국 조회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써야지 또 조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로도 또 띄워줘요. 언론 같은 데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면 얘가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볼게요. 하이닉스가 여기가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한 여기쯤에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은요, 먹을 폭이 이만큼밖에 없거나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여기서 들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만큼 여기 올라왔고 얘는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난 지금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이때는 가격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막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요. 엔비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거의 이 정도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년, 21년에 삼성전자 거의 10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그때 20만원 간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옛날 거를. 과거는 반복돼요.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투자는 결국 심리예요. 근데 10만원이 이제 20만원 간다는 거예요. 자, 5만원에 10만원, 10만원, 20만원 간다. 이거는 비논리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상승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돈이 다시 이동하거든요. 정말 얘가 진짜 유일무이한 자산이 아닌 이상.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이닉스를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돼.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돼 하면서 막 들어가요. 이거는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돼.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올라. 아싸 하면서 막 즐거워요. 또는 막 돈을 더 집어넣어요. 막 대출 받고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올랐어 하면서 자기 실력인 줄 착각을 해요. 역시 난 투자하면 잘 돼 하면서 합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얘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뽑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상승은 여러분들, 저는 상승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상승은 보통 이런 식으로 돼요. 요게 끝이에요. 이 폭등 구간이 한 번 나오거든요. 고점에서 일어나는 이게 현상이에요. 한 번 이렇게 쭉 뽑아줘요. 그럼 그게 거의 끝인데 여기쯤 들어갔다가 이걸 먹거나 중간에 타거나 아니면 여기서 했다 이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팔면 다행인데 여기서 꿈을 꿉니다. 내가 사자마자 역시 오르네. 지금 이런 외부 상황에 대한 인지는 하나도 없고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지금 고려가 안 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리게 된다. 여기서 물리잖아요. 그럼 답도 없어요. 자,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대장주 있고 반도체 섹터 영업이익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 탈출을 하고 있거나 이제 원가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 한 2-3년 전에 물리신 분들이 이제 원가가 된 거예요. 한 3-4년 전에 물린 분들이. 그나마 얘는 다행인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다른 잡주 물리잖아요. 답도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원가가 온 거야, 심지어. 그 손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로 망하는 거예요. 자,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종목이 대박이야, 이 자산이 대박이야, 이 비트코인이 대박이야, 이게 뭐가 대박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시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단타로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덜 오른 걸 골라야 돼요. 얘가 이만큼 오른 거가 아니라 한 요 정도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끝나면 다음에는 얘가 갭을 메우고 한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걸 먹는 게 나아요. 얘가 여기까지 먹는 것보다는. 이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투자로 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안 걸려드는지를 알아볼게요. 이게 영상의 핵심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투자로 덜 망하거나 안 망하는가. 자, 해결책은 뭐냐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불안감, 현타감, 욕심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거와 별개로 이거 투자 상품 자체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자,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시점에서 여기서 산 사람은 이미 2배를 먹었어. 자, 그럼 여기서 2배를 가는 게 합리적일까? 그렇게 관 사례는 있는가? 이게 과연 적당한가? 이거 하이닉스 대비 하이닉스보다 이등주로 약하지만 얘도 업황이 개선돼 이쪽으로 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반대 사이드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로 못 먹어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제2의 SK 하이닉스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거를 불안해하시거나 힘들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 감정을 누르고 분석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정말 분석을 해서 맞다고 하면은 그럼 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도한 망상, 2배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5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게 2배가 올랐으니까 이런 것만 좀 자제해줘서 이성적인 부분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 저평가 종목을 골라야 돼요. 자, 상대적 저평가가 뭐냐면 이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강남에 아파트가 올랐어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가 예를 들면 뭐 40억짜리가 60억이 됐다고 할까 20억이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나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30억인데 얘는 뭐 33억, 35억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얘네도요 40억, 45억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오름폭이 이미 50%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2등주거든요. 얘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요. 물론 반포나 이런 데는 강남보다 더 세기도 합니다. 뭐 그거를 제가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2급 2등이라고 할게요. 2등 1등 있고요 3등이 있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가 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안 올랐어요 아예. 또는 얘가 조금 올랐어요. 그럼 얘가 갭을 메우려고 이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먹는 게 이득인 거지 얘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 먹는 것보다는 2등을 들어가서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올랐으면 그 다음 사이클은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다음 사이클이 뭔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긴 관계로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익이 개선되고 물리거나 손해나는 일이 없어지실 겁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